안호, 한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공격 능력, 억제 능력이 너무 부족하문이다. 이거는 지금 사실우상 말이 아니 되는 것이문이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지레나이. 오늘의 주제, 국방비 증액 사실상 사상 최대 일본 설명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일본이 2026년 방위 예산안을 사상 최초 9조엔 사실상 83조 원 미국산 무인기 수천 대를 조달할 예정이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거리 미사일에는 9,697억엔 그리고 12식 지대함 미사일 1,767억엔을 또 사겠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방위 예산안을 확정을 해버리면서 정기 국회에 이제 제출을 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이제 방위 예산이 83조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한 건데 대부분을 무인기, 미사일 구매에 활용을 한다는 건데 일본이 무인기 생산 기반이 별로 충분하지가 않대요. 드론을 갖다가 일본이 많이 생산할 만큼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아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해놨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다 사오게 될 것이다. 사실상 해상자위대에 대공형, 그러니까 전투기가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대공형 무인기를 대량 도입해서 거의 뭐 이제 영공 침범을 원천 차단하는 중국의 전투기나 무인기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도 또 이런 수많은 국방 예산을 갖다가 통신 정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EMP, 전자기 펄스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입을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의 수십 배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EMP를 또 만들어내겠다. 또 이런 포부를 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상이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건을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돈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고, 원래는 2027년도까지 5년간 43조엔을 쓰기로 한 거를 2026년도 안에 4년 만에 전부 다 끝내버리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상 4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무기만 100조 원씩 사오겠다. 4년 동안 개쩌는 거지. 이제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조선인, 가축, 일찍, 민주당 노예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산 제품 사고 일본 여행 간 거 이제는 일본의 군합발로 돌아왔다. 일본 애들 이제 드디어 태평양 전쟁의 야욕을 또 다시 드러내는구나. 일본은 안 된다. 또 반일 불매운동 또 시작해야 된다. 일본은 사과와 반성도 할 줄 모르냐. 개 지랄 발작 또 날 거야. 나는 이제 그런 말들을 보고 싶지도 않아. 내가 그 댓글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끌어서 캡처해와서 다시 스크랩해서 띄워드리지 않아도 그냥 안 봐도 그냥 그런 댓글이 달았을 게 보여요. 겨울에는 추워지고 여름에는 더워지고 이런 기사에는 그런 조선인들의 댓글이 달리고 이런 건 약간 세상의 섭리 같은 거지. 근데요, 우리 또 일찍 조선인 노예 가축분들,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일본이 이걸 증액한 이유가요, 우리나라 때문에야. 그리고 미국 때문에. 자, 이게 뭔 소리냐? 펜타곤의 넘버 3가, 펜타곤의 3인자가 서울의 디펜스 버짓 하이크, 국방비 증액에 사실상 찬사를 갖다가 보내고 있다. 찬사를 보내면서 그러면 너는 하고 이제 시선을 도쿄로 돌리고 있다 라는 기사예요. 이게 이제 1월 달에 나온 기사야. 이런 배경 때문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가서 드론도 좀 사줄 겸, 또 미국의 태평양 동아시아의 전력 부담도 좀 덜어줄 겸 겸사겸사해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너네 한국 봐봐라, 한국 증액하는 거 봐봐라, 한국이 우리한테 돈 가온다는 거 봐봐라, 너네도 좀 철 좀 들어라 해서 증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왜 미국은 이 뉴스에서 일본한테 야 한국 봐라, 너네 한국 지금 우리한테 돈 갖고 오는 거 봐라, 너네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압박 넣고 있는 거, 미국이 왜 그러고 있는 거냐 대체? 이게 대체 어떤 느낌이냐? 국방비를 증액하는 거는 굉장히 우익적인, 보수적인 좋은 일인데 이재명이 혹시 잘하고 있나?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문도라드가 그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국 정부에서 미국한테 약속한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릴게요. 너무 미국한테 안보적으로 의존하지만 않고 우리가 국방비를 끌어올릴게요. 이거 되게 좋은 말 아니야? 원래 미국 국방부랑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동맹국들,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요구하고 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지금은 GDP의 2.5% 정도까지 끌어올린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다가 결국엔 뭘 약속했냐면 돌아오는 2030년까지 300조 원 수준에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전 방위적인 무기, 병사들의 어떤 생활 처우 개선 뭐 이런 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한 미군한테 300조 원 이상 돈 줄게. 그리고 우리 미국산 무기, 미사일, 항공기 다 사줄게. 우리가 돈 많이 줄게. 3,500억 달러 오케이 진행시켜. 이걸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지금 미국한테 열심히 갖다가 돈을 퍼주고 있다. 우리 또 이재명 혼자만의 미국과 본인이 이제 딜을 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트럼프, 미국, 내가 너네들한테 돈 줄 테니까 나 빨갱이들한테 면 좀 세우게, 우리 전시작전권 좀 환수해주세요,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데 미국은 전시작전권 뭔 소리야 그게. 뭐 일단 돈 갖고 온다고 하니까 오케이, 난 돈만 받으면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미국한테 돈 퍼다 주고 미국이 우리한테 전시작전권을 좀 넘겨줬으면, 우리가 좀 자주 국방을 하게 해줬으면, 미국과 국방 안보적으로 디커플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국한테 지금 돈 갖다 주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럴 생각은 없는데 일단 돈 준다고 하니까 받은 거고, 문도날드가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3월 31일 날 미 하원 의원단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 만나자마자 면전에다 대고 전시작전권 환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한 거고요. 미 하원 의원단은 뭔 소리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아무튼 우리한테 무기 사기로 한 거 잘 사고 국방비 증액하기로 한 거 잘 하고, 그때 문도날드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그 위화감이 있었던 그 대화 기억하시죠? 이재명은 전자권 내놔라, 우리가 자주 국방 하고 싶다, 이 얘기만 하고, 이 하원 의원단은 돈 내기로 한 거 잘 내고 우리한테 무기 사기로 한 거 잘 사고, 이런 얘기만 서로 전혀 다른 얘기만 반복하다가 헤어졌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약간의 위화감이 들었는데 이제서야 조금 이런 윤곽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돈 갖다 준다니까 일단은 먹고 보자, 이런 느낌이고, 이재명은 아니 내가 너네들한테 돈 다 갖다 줬는데 우리 또 민주노총 빨갱이들 전시작전권 내가 환수했다고 칭찬받을 좀 건덕지는 좀 다시 받아가야지, 이렇게 나라 돈으로 본인 전시작전권 환수 놀이, 자주국방, 미국이랑 안보 디커플링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문도날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주한 미군 나왔잖아, 전시작전권이라는 건 없어. 그런 걸 전시작전권 내가 해, 네가 해,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적어놓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전시작전권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로 전쟁이 났을 때 현역 주한 미군만 28,000명이 넘어가 버리고 그 가족들이랑 군무원들 숫자까지 해버리면 5만 명, 6만 명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당연히 유사시에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그 인원들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이 되면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같이 전쟁의 작전을 하게 된단 말이야. 같이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군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술들, 우리의 병력, 이런 걸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한테 작전권을 넘겨주냐는 거야. 일단은 우리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랑 우리 국방부 장관님한테 다 드릴게, 한국인 참모총장한테 우리 군대 전체를, 주한미군 전체를 그냥 갖다가 작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드릴게, 이런 거는 없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 우리랑 전쟁 때 함께 싸우고 싶으면 우리 지휘를 받아야 됨, 안 그러면 우리는 빠짐, 그냥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빨갱이들이 맨날 틈만 나면 이제 전시작전권 우리가 환수를 못했다, 평시에는 우리 군대한테 작전권이 있는데 전시에는 작전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의 소설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단이 한국에 와서 이재명을 만났는데 전시작전권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건 뭔 소리지? 이러고 그냥 다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 이런 언어 자체가 벌써부터 저쪽 좌파, 민노총, 종북, 주사, 전교조, 빨갱이들이 만들어낸 단어다. 평시작전, 전시작전이라는 게 없고요. 평시에는 미군이 전쟁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들은 자기네들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 거고, We go together 하면서 사진이나 찍고 있는 거고요. 전쟁이 나면 당연히 미국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한대, 그럼 우리가 지휘를 해야지. 너네 미국 장비 알아? 영어 설명서 읽을 수 있어? 그런 거잖아. 이 당연한 걸 갖다가 이상하게 선동을 해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든 우리나라와 미국의 안보 커플링을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악마의 워딩, 누군가가 정말 셰익스피어처럼 만들어낸 그 단어, 전시작전권이다. 가시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늘의 진짜 주제, 일본 설명회인데요. 일본이 지금 사상 최대로 국방비를 증액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죠. 왜 그동안에 일본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거, 일본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제약을 두고 있었을까? 이런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런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두루뭉실하게는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보자. 가장 크게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국방비는 GDP 대비 1%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어떤 마음적인 벽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헌법 제9조예요. 이 일본 헌법 제9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 포기. 저희는 다시는 전쟁 안 하겠습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랑 무력 행사는 영구히 포기하겠습니다. 초식, again,
죄송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감히 건방지게 진주만에다가 펄하버에 공습해서 죄송합니다. 모시와키 아리마센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영구히 포기함에 따라서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 육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일본의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네는 군대를 가져서도 안 되고 군대 비슷한 자위대, 경찰대 이런 걸 갖고 있어도 너네는 교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갖고만 있는 거지 너네는 교전도 못해.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Army, Navy, Air Force 이런 명칭도 못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이렇게 부른다. 자위대는 영어로 Self-Defense Force, 자위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들 있잖아. 항공모함 이런 거나 장거리 미사일, 그냥 저기 앞에 있는 배 같은 거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건 괜찮은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미사일 쏘는 거, 일본에서 중국으로 미사일 쏘는 거, 그런 장거리 미사일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아예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1976년에 하도 이제 일본의 어떤 평화주의자들이 막 반발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아유 알았어 우리 방위비는 무조건 GDP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걸로 하자 하고 땅땅땅을 쳐버린 거죠. 1976년에. 그래서 아무리 일본이 전 세계 GDP 2위, 1위를 막 넘볼 정도로 막 성장을 하고 경제적으로 막 대국이 되어 가도 절대로 군사력만큼은 학고에 머물러 있겠다. 이런 또 선언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요즘 들어서 아베 정권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폐기하고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평화헌법 개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역설적이게도 일본이랑 맞짱을 떴고 일본한테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군사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던 미국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일본의 군사력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필요한 당사자가 되어버렸다. 아니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미국이 지금 다시 척질 일이 뭐가 있어요. 일본은 이미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다시는 미국이랑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그냥 사실상 없는 건데, 그럴 바에는 돈도 잘 버는 새끼들이 와서 동아시아에서 중국도 좀 견제하고 한국이랑 좀 팀 좀 짜서 러시아도 좀 견제하고 우리 좀 부담 좀 줄여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좀 부추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너네 한국 봐라, 한국 우리한테 돈 가온다는 거 봐라, 한국 국방비 증액하는 거 봐라, 너네도 돈 좀 써라,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있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무슨 일제가 다시 또 제국주의 또 막 침략의 야욕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일본은 뭐 지금 뭐 커지고 싶다, 강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 역사 좆도 모르는 새끼들, 국제정세 좆도 모르는 새끼들 개소리들이고요. 일본은 오히려 이런 평화헌법에 그늘 뒤에 숨어서 개꼬를 빨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싫은데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좀 많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도 옛날에 그 찬란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건가 하는 뽕에 조금 빠져 계신 분들은 조금 계신데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아. 어쨌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옛날처럼 다시 대동아 공영권 막 이렇게 해갖고 만주벌판이랑 중국이랑 다 따먹고 일본이 그럴 게 아니잖아 어차피. 그러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그냥 세금만 쓰는 거고 국뽕만 좀 차오르는 것 뿐이야. 이제 우리 군사력 강해지나요? 강해지면 뭐 할 건데? 그걸로 이제 더 잘 지키기나 하지. 근데 원래는 내가 안 올렸어도 미국이 이미 올려준 군사력으로 미국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남조선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돈 쓰라고 하네? 이게 사실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과 좀 똑똑한 국민들의 속마음인데 그걸 이제 세계의 흐름이 미국이 허락하고 있질 않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가야 일본 국방비 증액에 대한 속사정과 이 큰 스토리 라인의 맥락을 우리가 보는 거지. 일본이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오려고 이제 또 다시 또 한 100년 만에 또 이제 또 제국주의 침략의 야욕을 뭘 드러내고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제발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라. 진짜 제발. 내가 진짜 그런 애들 때문에 막 항암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 막 바람 걸려 진짜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미국의 요구에 당연히 응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고, 그 요구가 너무 부당하리만치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도 좀 중국처럼 서로 무역전쟁을 할 법도 하고 서로 외교 라인들이 좀 단절될 법도 한데 그런 옵션은 상상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꿀을 빨아왔으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족같이 대해도 우리가 오히려 더 먼저 형 그러지 마, 제가 쎄쎄 할게요, 제발 쎄쎄 돈 퍼드릴게요, 쎄쎄, 이걸 왜 하고 있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흐름을 보면 이재명이나 노무현이나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하여튼 그냥 어디 댕기는 데마다 그냥 반미 막 미 제국주의자 점령군 싹 다 꺼져라 그냥 이런 거 하더니 결국 자기 대통령 보고 실제로 외교 당국자들한테 각하 제발 좀 닥치세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각하 진짜로 사실상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조금 개 오바였다
나라였나?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파병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볼만하지. 실제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 현대전, 전면전 양상을 상정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단독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그냥 제로. 그냥 어떤 논문, 군사 전문가 그 누구도 그냥 이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일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렸어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한테 진짜로 군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제로야. 자, 왜 그러냐? 일본 자위대는 애초에 쉽게 말하면 방패밖에 없다. 창이 없다. 철저하게 전수방어. 공격을 받았을 때만 그 공격하는 새끼를 방어할 수 있는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일본의 자위대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력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지금 엄청 비싼 배가 막 수십 척, 막 수만 톤이 막 더 있다. 지금 막 난리가 났다. 이런 거 사실이긴 한데요. 이게 착시라는 거야. 당연히 일본 해상 자위대가 호위함 수나 어떤 톤수들에서 앞서는 건 사실인데요. 이거는 대잠수함, 대전함, 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것일 뿐,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서로 섬과 반도로 분리되어 있잖아. 이런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한 대규모 상륙 함대나 한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건 아까 없다고 했죠. 없어.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본 지상에서 발사해서 우리나라 지상으로 부산이 됐든 서울이 됐든 지대지로 떨어지는 이 미사일은 일본은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저거 봐라. 우리 함정을 일본이 부셨어? 바로 미사일 날려. 사거리 800km 풀어줬잖아. 바로 날려버려. 이게 바로 되는 거야. 그냥 게임이 되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일본의 육상자위대,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은 한 1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60만 명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상륙을 하려면 처음에 상륙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줘야 돼요. 맞잖아. 배를 주차를 하고 질척질척 거리는 파도를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도 뚫고 올라오는 그 길에 우리는 총 조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적군들은 해안가에 딱 진지 구축해놓고 계속 따발총 갈기고 있으면 많이 죽어야 돼. 그 많이 죽은 시체의 산을 넘어서 상륙을 하는 것 때문에 상륙을 할 때 많은 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막 허를 찌르는 상륙작전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미 작계로 인해서 막혀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상륙을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를 직접 타격할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구조엔을 쏟아 부으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공격 능력, 억제 능력이 너무 부족하문이다. 이거는 지금 사실상 말이 아니 되는 것이문이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지레나이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서도 시스템 통합, 무인화 전력, 네트워크 중심전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너무 많이 앞서 있다. 우리는 그냥 배나 주문하고 전투기나 좀 주문하고 F-35나 좀 몇 대 더 들여놓고 우리는 이런 것만 하는데 한국은 막 지금 드론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버리긴 했지만 이상하죠. 왜 자꾸 드론 사령부를 해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여러 가지로 자꾸 지금 사이버전, 네트워크전, AI전, 막 무인화 전력, 막 무인기, 시스템 통합, 예를 들어 전투기에 막 레이더에 지상에서 막 배가 레이더로 탐지한 게 막 같이 막 전투기 화면에 막 떠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대요. 일본보다. 일본 내부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물론 그런 내부 군 전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관적으로 우리 좆됐어요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예 없는 소리를 쓸 수도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국방비를 증액하는 게 무슨 야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그냥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훨씬 세. 전쟁이 안 돼.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 압박 넣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씨바 이러면서 칙쇼 빠가야로 이러면서 하는 거야. 일본이 할 수 있는 제일 센 욕을 하면서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돈 쓰는 거야. 너무 이런 또 군사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문도날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좀 갖고 왔어. 문도날드가 일본에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의문. 그래도 우리나라랑 바로 옆에 있는 옆 나라인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갔을까? 옛날부터. 우리 조선은 병신 뻘짓거리 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세계 열강이 돼서 탈아 입구, 아시아를 탈출해서 구라파로 들어간다. 우리는 사실상 유럽이다. 왜 이런 말을 하면서 꺼드럭거리면서 미국이랑 다이다이도 까고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잘 나갔을까? 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군대가 일본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일본 애들은 예전역부터 1592년부터 임진왜란 막 총공격 막 어떻게 이런 돈과 물자와 자원과 이런 게 어디서 났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빨리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나만 궁금해?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세요. 일본은 저 메이지 유신 덕분에 갑자기 잘 됐어 걔네가. 그 메이지 유신 겁나 잘했어 걔네들이. 그전에는 뭐 사실 별 볼 일도 없는
빨이들이었는데 메이지 유신을 잘했어. 걔네들이 한 템포 빠르게 항구를 좀 빨리 열었어. 서양 오랑캐들이랑 신교를 좀 빨리 맺었어. 그것만 아니었어도 뭐 사실상 우리나라가 뭐 일본 뭐 한 주먹에 딱 해결하는 건데, 이런 이제 개 못 배워 처먹으신 사실상 노비 천민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역사적인 뭐 거의 무지에 가깝다. 일본은 이미 에도 시대 때, 에도 시대라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제 통수를 때리고 에도에 딱 정착한 1603년부터 그 바로 메이지 유신 전까지인 1867년까지를 에도 시대라고 보는데요. 이미 그 에도 시대 때 현대 선진국의 기틀을 모두 닦아놨다. 진짜로. 아예 우리나라랑 체급 자체가 달라버렸어. 일본은 17세기 초에 조선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이 1000만 명도 안 된다는 게 벌써 우리나라 뻥튀기야. 1000만 명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는 500만 명 미만으로 좀 추산되고, 일본은 그때 이미 3000만 명을 넘겼다. 이게 뭔 소리야?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뭔 소리야? 경제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인구 부양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 이미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랑 교역 중이지. 그렇죠. 일본은 에도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아시아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유럽 세력, 네덜란드, 포르투갈 상인들이랑 교역항을 지정해놓고 규슈에서부터 계속 활발하게 교역을 하면서 서구의 학문들과 종교와 문물,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 그렇게 열린 나라였고요. 애초에 인구가 우리나라랑은 말도 안 되게 한 6배 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국토도 물론 우리 남한이랑 비교했을 땐 거의 5배 이상 커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대국이었다는 거야. 농사도 잘 되고 상업도 발달하고 공업도 발달하고, 거기에 서구의 발전된 지식들도 막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고, 조총도 포르투갈에서 빨리빨리 사고, 꿈에 이것이 바로 총이라는 것이요, 임진왜란 때 다 갖고 들어오고. 정말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조선이랑은 전혀 다른 정상 국가였다. 외국에서 뭐가 오면 좋은 게 있으면 돈 주고 사고, 전국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좀 팔아먹고, 상업도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뭘 팔아먹어야 되니까 공업이나 어떤 정밀 기술, 가공업 이런 것도 다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일본은 정상 국가였다는 거야. 조선 통신사들 있잖아. 에도 시대에 조선 조정에서 우리가 더 잘난 줄 알고 저 일본의 외놈들, 저 머리 빡빡 밀고 있는 저놈들한테 우리 통신사 한번 파견해 주마. 가서 일본 국왕 인사 좀, 친서 좀 하나 받아와라. 겁나 꺼드럭거리면서 지들이 더 잘난 줄 알고 통신사를 딱 보내는데, 그 통신사들이 이제 작성한 통신사들의 일기, 해사록 이런 것들을 보면 얘네들이 그냥 맛이 가요. 경악해, 경악. 길거리에 그냥 물건이 넘쳐난다. 얘네 미쳤다. 집들 전부 다 기와다. 얘네 미쳤다. 우리는 다 초가집인데. 진짜로 오사카 갔더니 막 시장 규모가 막 한양이랑 비교도 안 된다. 여자들 겁나 예쁘다. 정말 우리가 다니는 데마다 막 일본 사람들 개 잘해주면서 막 술과 고기와 개집을 막 미친듯이 막 맛 간다. 나 일본에 평생 눌러서 살고 싶다. 이런 거, 이런 기록이 그냥 즐비해, 즐비해. 조선에는 왜 그런 게 없었어? 우리 조선은 산농공상, 선비, 무릇 유교란, 무릇 어린 놈의 새끼는 나이 많은 새끼들한테 대들면 안 되고, 절대로 군주를 통수치면 안 되고, 우리 조선의 군왕은 당연히 명나라한테 절을 해야 되고, 당연히 명나라한테 지금 요즘으로 치면 한 해에만 그냥 몇백 조씩 그냥 계속 그냥 조공을 바쳐야 되고. 맞습니다 이거. 무릇 이런 유교, 성리학의 나라, 예절과 법도 존나 쓸데없는 거 홍동백서, 과연 제사상에는 어떤 색깔이 어디 방향에 올라가야 되는가 토론 존나 하고, 이런 걸 최고로 쳐주고요. 내가 세금을 걷기 힘드니까 장사치들 싹 다 드럼통에 보내버려. 너네들 돈 얼마 벌었는지 내가 알기 힘드니까 싹 다 드럼통 보내버려. 기술자들 막 대장장이들, 저런 천민들 싹 다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그런 산업 발달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백성들한테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농사를 다 시켜버려. 농사시키면 우리가 쓱 그냥 대충 밭 크기만 봐도 대충 얼마 뜯어야 될지 겐또가 나오니까 그렇게 다 해버려. 그래서 산농공상이에요. 선비 다음에는 농사꾼이야. 농자 천하지대분이야. 사실상 너네 다 농사지어. 우리가 다 뜯게 그냥. 그리고 그 뜯은 거 전부 다 명나라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애초에 조선이라는 게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반역자가 중국이랑 쇼부쳐서 중국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제가 대신에 고려를 딱 통수쳐서 먹는 대신에 매년 한 300조씩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이거 쇼부친 거야. 진짜 이게 그냥 팩트예요. 이걸 그냥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식의 주제로 그냥 뭔가 학술적인 연구를 시작하질 않아. 여러분들 보세요. 고려청자 봐봐. 맛 가잖아. 고려만 있어? 그 전에 막 백제 막 그 금관 막 미쳐버리고 막 금동 대학로 막 미쳤잖아. 진짜로. 나는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나 미쳐버린다니까. 백제 그 갑옷 같은 거 보세요. 일본의 그 화려한 갑옷보다도 더 화려해. 그거 백제가 일본 가르쳐준 거야. 백제 칠지도 막 새기고 막 난리 나잖아. 근데 다들 알잖아. 조선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잉여 생산물들이
넘쳐났어. 우리나라도 제정신을 차린 정상 국가였어. 당연히 고려시대에는 무신들이 집권을 하면서 군사력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였어. 자연스러운 국가였어. 근데 그걸 통수치고 이성계가 딱 태조가 되면서 중국한테 쇼부치고 우리는 그냥 군사력도 안 키울 거고요. 우리는 무조건 천자한테 사대할 거고요. 나 왕 시켜줘. 내가 열심히 그냥 쪽쪽쪽 우리 백성들 고열 존나 빨아서 우리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해. 요새는 그냥 염색을 드릴 수도 없어. 우리 백성들은 전부 다 백의 민족의 기상을 청렴한 기상을 상징하는 하얀 옷만 입게 하고요. 우리는 절대로 잉여 생산 같은 거 뭐 그런 그림 그려놓고 상감 기법 이딴 거는 개나 주고 우리는 무조건 백자야. 조선 백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개 지랄 떨면서 그냥 노비들 그냥 존나 착취해서 그냥 명나라로 전부 다 그냥 송금하던 게 바로 조선 왕조야. 그래서 조선이랑 일본은 원래 달랐던 거야. 우리 조선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조선도 인구 부양력이 높은 쌀을 주 작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질 수 있었어. 중국에만 다 갔다가 송금만 안 했어도. 존나 실시간 페이팔, 실시간 카카오 송금이야. 지금 그때. 저는 진짜 이런 거 그냥 볼 때마다 열이 받쳐 그냥. 여백개미. 심지어 여러분들 일본은요 17세기에 고지마 쌀거래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세계 최초로 선물 거래를 시작했어. 선물 거래. 미쳤지 않습니까? 선물이 뭐야? 영어로 future. 미래의 것들을 미리 거래하기 시작해요. 대박 아닙니까? 선물의 원리가 뭐야? 일단 지금 쌀은 생산은 아직 안 됐어. 수확하려면 얼마 정도 좀 남았어. 대신에 쌀 수확이 얼마나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격을 먼저 정해서 내가 너한테 일정 양의 쌀을 미리 살 테니까 너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다 필요 없고 우리랑 약속한 가격 받고 약속한 양의 쌀을 줘. 이게 바로 선물거래 아닙니까? 세계 최초 아닙니까? 미쳤다니까? 얘네들의 시장 경제 이거 꼽히는 거 봐봐.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 미쳤다니까? 우리랑 근본이 다르다니까요. 무릇 유교란 저런 천박한 저 상인들이랑 우리는 저기 안 된다. 어디서 감히 천박하게 돈을 논하느냐? 무릇 나라의 녹을 먹는 자란 돈 얘기 여자 얘기 이런 거 사실은 뒤에서는 존나 좋아하지만 하면 안 된다. 도로도 절대 안 닦을 거고 일본은 뭐 참근 교대 제도라고 해서 아예 계속해서 지방의 영주들 호족들이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애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거기 가 있으면서 계속 길도 닦고 상업도 발전시키고 돈도 많이 쓰고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하지만 우리는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길도 안 닦을 거야. 안 돼. 무조건 호랑이 나오는 그 산길 너네들이 그냥 집신 신고 다녀 그냥. 안 돼.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이. 미친 새끼들이야. 그래서 문도날드가 조선을 이 세상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국가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조선 왕 세종? 와, 세종은 건들지 마라. 꺼지세요. 세종도 결국에는 그런 병신 시스템의 가장 꼭대기에 앉아서 개꿀 빨던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 수준 알잖아. 아니 지금 현대 조선인들 수준 봐봐. 지금 현대 조선인들한테 최고의 성군 이재명. 그 당시에 조선인들 수준 어땠겠어? 그 당시에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어요? 나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세종을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문도날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일본의 잠재력이 꽃을 피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조선이 그만큼 병신이라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대단해 보인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그런 문명, 그런 국가는요. 쌀은 인구 부양력, 단위 면적당 칼로리가 높아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그 많은 인구를 뒷받침으로 각종 산업들과 규모의 경제가 막 발전을 하면서 그 나라는 잘 살게 되는 게 원래 기본이야. 그냥 기본. 심지어 우리 조선이 일본이랑 청나라 중간에 있어서 조금만 상업에서 딱 뒤에서 살짝만 서포트를 해줬어도 국가 차원에서 조선이 존나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일본 너네 중국한테 뭐 다이렉트로 사오기 좀 힘들지? 우리한테 사. 우리가 싸게 줄게. 아 진짜로 중국한테 싸게 공급받아서 너네가 직접 중국한테서 사오는 것보다만 싸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했어도 씨바 그냥 조선은 안 돼. 일본은요 그냥 그래. 그렇게 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제정신 차리고 그냥 살았던 애들이야. 물론 이제 한때 잠깐 맛이 가서 잠깐 조금 자아가 좀 과잉돼서 좀 미국한테 잘못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했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미 조선이 우리한테 잘못해서 잘못당하고 있었어. 우리나라 전체는. 우리 조선은 그냥 평생을 그냥 노예 개돼지 가축으로 그 조선 양반들한테 뜯기고 살다가 그냥 일본이 와서 테이크오버 한 거야. 야 일본같이 정상적인 나라가 어딨냐. 일본같이 정말 무리 안 하고 일본같이 정말 안 나대고 일본같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잠깐 동안만 제외하고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진짜로.